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지난 2월 말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김해공항 확장안이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떤 것이 있고 숙제는 어떤 게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요. 일단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기 전에 든든한 고정 패널 2명 함께합니다. 먼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며칠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부산 합동연설회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 3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침체된 부산 경제에 회생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군인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대선 승리에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이준석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이 선거를 정권 심판의 선거로, 정권 교체의 선거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정 후보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또 특정 후보와는 아주 안 좋은 악영이 겹쳐 있는 사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PK 지역의 유일한 후보인 조경태 의원과 홍문표 의원도 각각 5선과 4선에 경륜을 앞세워 보수 유권자층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국민들이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당을 알고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제가 한번 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PK 당심 잡기가 이번 당대표 경선 승리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0대의 영선 중진이라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견 후보들의 발언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이제 정견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죠. 부럽다. 왜냐하면 제가 예비 후보 당시에 예. 낡은 정치하고의 단절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거든요. 사실 이번 당 경선을 보면서 네네. 이제 낡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변화에 대한 열망, 욕구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일단 이번에 당심 70% 그리고 네네. 민심 30%잖아요.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선거에서는 구도와 이슈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부산, 특히나 네네. 부산, 울산, 경남이 전체 선거 인단의 약 23%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을 잡는 자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변화를 바라는 그런 열망,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특보님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 발전이나 이런 걸 보면 고무적으로 봐야죠. 그게 네.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11일이죠.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직 뭐 기간은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현상 자체, 영선의 30대 원외 정치인 네네. 화두 자체가 과거에 아마 30대가 이 정치의 전면에 나왔었던 거는 고 김영삼 대통령이 30대 때 원내 대표를 하셨죠. 그때는 이제 원내에 국회의원 하시면서 한 그 전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치에 대한 혁신,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 그리고 보수 혁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겹쳐서 이제 여론조사 눈덩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1위 후보가 되면은 거기에 다시 관심이 붙고 하니까 눈덩이처럼 퍼지는 네네.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또 많이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그러니까 과거에 전당대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동원 주로 뭐 조직 싸움이죠. 네네.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런 게에 대한 효과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보는데 어쨌건 정치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서
우리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도 봅니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도 좀 세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것들도 추동할 수 있을까요? 뭐 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상황을 이런 모습들을 좀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되어 왔던 정치적 올바름의 상징이라고 대표되는 양성평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들, 뭐 결혼, 취업, 군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던 이 네네. 2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지금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내년 대선은 2030 세대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네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이런 스윙 보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아마 이 변화의 흐름에 편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0, 30대는 20, 30대대로 청년이라서 그리고 50대 이상은 신중년이라고 해서 근데 저희 같은 40대는 어디도 끼지 못해서 끼인 세대라고 예, 부산도 이런 분위기에 다 편승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계속 뭐 여쭤볼게요. 저도 네.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효과가 지금 이제 뭐 부산도 뭐 대회를 했고 대구 영복했는데 이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남권에 대한 당원 이런 비율이 50% 이상 훌쩍 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세가 조금 많으신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당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구, 경북, 부산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부산도 뭐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현상을 유심히 지켜보고 이런 변화에 대한 이런 갈망들을 정치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도 명심해야 될 건 이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이건 이런 변화에 대한 보수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표출된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봐야 되리라고 보고 네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과거와 같은 구태 이런 것들이 다시 보여주면은 그것이 여지없이 다시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뉴스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해운대가 정말 마치 해방구처럼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2천여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난동을 부리는 그 장면 뉴스로 만나보시죠. 일요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주한미군을 포함해 외국인 2,500여 명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술 마시며 춤을 추고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연신 폭죽을 터뜨리는 외국인들. 해운대에서는 금지된 행동입니다.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는가 하면 웃옷을 벗어던진 한 외국인은 백사장의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즐기러 나온 주한미군과 외국인입니다. 방역 수칙은 무시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떨어져 앉으라고 하면 떨어져 앉는데 근데 그게 다시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도 단속을 하니까 계속 백신 맞은 거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제 맞았다고. 3시간 만에 방역 수칙 위반 행위 210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조차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에도 해운대에선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은 주한미군들이 난동을 부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취해법권이라는 그런 권한이 따로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은 한국 경찰과 협력해 주한미군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갑갑해집니다. 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그냥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뭐 답답합니다. 저도 네. 이런 부분이 작년에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이 되면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됩니다. 규정이 모호하다든지 뭐 주한미군 간의 한미 소파 협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을 철저히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은 처벌을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야지 시민들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런 문제, 올해 재발되는 문제, 올 7월, 올 11월 뭐 계속 이런 미국과 관련되는 주요한 추수감사절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다시 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죠. 네. 철저한 예방과 주한민국과 협조해서 교육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처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쪽이 많아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더. 네. 예. 사실 이제 부산 시민들이 그동안 방역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습니까? 그렇죠. 찬물을 끼얹는 행위죠. 이게 이제 현행 법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파 말씀을 하셨는데 소파 7조 22조에 의해서 비공모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체포 수사 재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 상황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분증을 제시를 할 때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그렇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태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체납 처분 그리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예. 현실적인 후속 절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계속 이 문제가 앞으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도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 헌병 그리고 미군 사령부하고 사전에 공조를 해서 예. 그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 경찰청이 같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미군 측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미 헌병들이 서 있는데도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민들도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민식이법이 이제 제정이 된 지 1년이 됐고 과연 스쿨존이 안전한가에 대한 그 리포트인데요. 뉴스 보고 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원선이에게 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도 양보 한 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은 아이 바로 옆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나오자 차량들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걸 지키는 차도 별로 없지만 과속 방지 장치 역시 없습니다. 아무래도 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등 하굣길 보면 경사가 또 많이 져 있고 좁은 길인데도 이제 차들이 양방향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교통사고 이후 지난해 3월 말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월부터 3월 부산의 스쿨존에서 13,200여 건이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을 살펴봤더니 14,600여 건, 오히려 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1년 동안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건, 이후엔 무려 51건으로 1.5배가 늘었고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한 건 발생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제도의 효과도 운전자 의식도 제자리인 셈입니다. 자, 좀 비교가 되는 게 이제 5030 캠페인은 부산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좀 낮췄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법은 제정된 이후에 오히려 스쿨존 사고가 많아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보시자면은 민식이법이라는 게 뭐 단독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민식이법이라는 건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구역, 안전구역 내에서 뭐 교통 체계를 바꾼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감시 카메라를 만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하고 이런 경우에 불법적인 걸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특가법 개정안 2개를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국 단위로 보면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은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교통사고도 감소했고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고 봐요. 나오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부산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는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율 분석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 원아들이 등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시행 이후에 사고율이 높아졌다.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에 대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 네네. 사실상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을 음주운전, 윤창호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법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가벌성, 비난 가능성에 과연 맞는 형벌이 부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은 사실상 이 그 법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 완화된 형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민식이법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맞습니다. 강화되게 해야 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안전의식을 개선을 하는 노력이라든지 인프라를 확충하든 이런 복합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될 때만 이 민식이법의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당황스러운 건 전국적으로 이제 스쿨존 안전사고는 좀 줄었는데 부산시는 여전히 늘고 있다. 예, 우리의 인식 체계가 조금 더 바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반성은 하게 되네요. 자, 지난 2월 말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가 지났죠? 조금 더 지났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조차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2029년 12월 개항이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말씀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역사적인 가덕신공항의 역사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또 후속 조치,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언언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자, 사전 타당성 조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죠. 가덕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을 맡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엄을 비롯해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공항 관련 부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항공 수요와 지반 조사, 활주로의 방향과 입지입니다. 지반 조사는 육지와 해양을 모두 포함하는데 해양 지반 조사는 탄성파 탐사와 함께 시추도 실시합니다. 활주로는 항공 안전성과 용량 확보를 위해 최적의 활주로 방향과 입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상적인 활주로 방향을 잡고 환경 친화적인 공항에 대한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오는 7월까지 기초자료 분석이 끝나고 최적 대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10월에 중간 보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2월 관계기관 설명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은 예타면제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해했을 것 같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 방침을 확보하고요. 네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5월 27일부터 항공대학 컨소시엄이 이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1년간 이제 돼야 되는데 저희 당 특위에서 국토부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10개월로 2개월 단축을 시켰습니다. 예. 2개월이라도 조사 용역에서 단축을 시키면 예타 면제 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뒤에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기간 등을 줄여서 24년도에 착공하는 그 목표에 반드시 이제 도달하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사타 부분은 뭐니 해도 이제 항공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 여객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며 특히 이제 화물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잘 예측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할주로 길이 등의 시설 규모나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조사가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재원 조달 방법, 재원의 규모, 또 공기가 얼마나 걸릴 것인지, 또 29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어떻게 해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제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를 이제 만들죠. 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기본 설계도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김해신공항 뭐 얘기 나올 때 3.6이냐 3.2냐 활주로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모든 걸 원점에서 놓고 딱 보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원래 사타라는 게 예타 들어가기 전에 기본 왁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라든지 왁구론 편지 하여튼 기본적인 골격이 다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나 총사업비나 아니면 규모, 뭐 활주로 배치 모든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잘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 예측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수요 예측을 기초로 해서 사업 규모나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는 여객 수요도 있고 화물 수요도 있습니다. 여기를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은 입력하는 변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과거치를 그대로 쓸 경우에는 예측과 실적치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쓰던 인구나 GRDP 이런 수치보다 1인당 GNI나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항공 수요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 예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항공 수요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2030 등록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약 5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됩니다.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돼야 된다는 거죠.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문공항. 그럼 김해공항이 1,000만에서 1,500명을 보면은 그걸 빼면 가덕신공항의 규모가 대략 나온다고 봅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에 이제 맞추는 계획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요. 또 화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항공 화물의 수요는 거의 인천공항이 98% 넘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겨우 1%죠. 이 항공 화물은 부가가치가 높아서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항공 화물을 필요로 하는 경소박 산업, 가볍고 작고 얇은 이 4차 산업혁명, 첨단 소재 부품 이런 기계 산업의 유치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고급의 일자리도 가능해지고 부산 경제가 아주 튼튼하게 되는데 이런 그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 점유율을 적어도 한 12, 13%, 약 82만 톤 정도는 국제 화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가 돼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객 수요도 뭐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 그래가지고 엑스포를 못 치르죠. 또 화물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 정도는 가덕신공항에서 국제 화물 수요를 충당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 수요를 잘 하고 또 할주로 길이라든지 시설의 규모나 그에 따르는 예산까지도 제대로 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또 다른 줄기가 바로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관련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992년 인천국제공항 기공식. 당시 갯벌위에 공항을 짓는다는 우려 속에 어렵사리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매립된 곳에 지어지면서 현재 가덕도 신공항처럼 해상공항이라는 점과 연약 지반 등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침하할 것이나 넘어질 것이나 부사질 것이나 너무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까딱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큰 역사를 함했으니까 또 여기서 하면 그거보다 더 그동안에 업데이트 됐으니까. 게다가 사업비 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 공항이 됐습니다.
그 사전 절차의 단축과 그리고 공기 단축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당시 제기됐던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극복됐고 현재는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부등치마와 공역 중첩 등 건설을 위한 기술적 쟁점은 모두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치마, 공역 중첩, 사업비 과다. 이게 늘 따라다니는 문제였는데 이게 충분히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뉴스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사이 공항과 비교해서 자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아직까지도 일부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간사이 공항은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하나는 간사이 공항은 지반이 철자 연약 지반입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에는 연약 지반 밑에 기반 암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자체가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공법에도 간사이 공항은 80대 후반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30년 전의 공법이죠. 지금 그 뒤에 이 항공 공항 그 매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이 됐기 때문에 DCM 공법이라든지 PBD 공법 이런 신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상당히 기간도 단축되고 더 안전해지고 부등치마의 가능성도 훨씬 더 줄어든다. 그런 점에서 간사이 공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가덕신공항은 부등치마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역 중첩은 이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남북 방향이고 가덕신공항은 동서 방향입니다. 그 이제 비행기가 오다 보면 이렇게 충돌이 될 위험이 있죠. 공역이 중첩이 되니까 이 위험성을 이제 줄이는 것이 안전의 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걸 수직 분리해서 약 1000피트 한 300m에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연구 영역에서 해내야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잘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 문제도 충분히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건데 그 전에도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설득전하고 여론전하고 뭐 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씩 청해 듣겠습니다. 뭐 이 논리는 7대 불가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국토부에서 그 상임위 보고를 하면서 이런 7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부산시 차원에서도 관련되는 간단한 연구 용역이지만 그런 걸 다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등치마의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시에서는 그동안에 한 22년 동안에도 한 결과상 35cm 정도 치마밖에 안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간사이 공항하고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공역의 중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번에 사전 타당성 검토해서 다 해법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DCM이나 PBD와 같이 연약 지반을 처리하는 기술들은 이미 충분히 숙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등치마를 막기 위한 어프로치 슬랩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의 책납곡 공항에 시공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마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과거 기본계획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해양, 그런 지질 조사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기술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가덕신공항 로드맵이 쭉 나오고 있죠.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단축하고 예타 면제하고 2023년에 기본계획 입찰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2029년에 이제 공사이 준공을 하는데 일단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아서 타임테이블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전 타당성 조사는 1년 걸릴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월 줄였다. 2개월 줄여가지고 근데 입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예타 면제가 이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설을 24년 초로 착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 26, 27, 28, 29년
약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나가사키 공항은 4년이 걸렸고요. 우리하고 이제 가덕신 공항과 집안이 비슷한 창의 공항은 6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6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네네.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 공기 단축 29년 완공을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인천공항 그 2단계 국제터미널 공사 그때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실시 설계에서 절토라든지 매립에 관련된 1단계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그 부분은 먼저 착공을 하고요. 그 뒤에 뭐 항공시설이라든지 할주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 뒤에 설계를 해서 또 1차 매립이 또 절토가 되고 나면 그 항공시설을 또 2단계로 공사를 하는 이런 패스트 트랙 공법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6년 안에 가덕신공항은 완공될 수 있다. 또 그런 목표로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있는 동안에 공사하는 동안에 이제 정부도 좀 여냐 야냐 이렇게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가변성 그리고 환경단체는 지금도 굉장히 반대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치권의 유동성은 저희 당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특별법 과정에서도 우리 두 분의 이제 행정부시장 또 경제부시장 시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136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 지키지 않을 의원들은 없다.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은 철저히 가덕신공항을 끝까지 지지하고 29년 완공되는데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뭐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33명만 찬성을 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기권을 하거나 아예 불출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반대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소극적인 태도나 반대 입장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승적 입장에서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또 완공에 협력한다면은 정치권에서의 변수는 크게 없을 것이다. 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오히려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에 아직도 잡혀 있는 중앙 언론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동참시키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남아있는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어차피 불가역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봐요. 잘 해결이 되려고 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 장관도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겠다. 이런 분명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슬기로운 해법들, 환경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구상해 내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또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탄생했을 때 거점 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항공사가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 뉴스로 만나보시죠. 대한항공 우기용 사장은 통합 LCC 본사 위치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탑 레벨의 저비용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통합 LCC의 본사 위치를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안 발표 당시 산업은행과 국토부가 밝혔던 내용과 대치되는 겁니다. 오히려 진에어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판을 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부산발 네트워크가 강점인 에어부산의 성장과 세컨드 허브라는 가덕신공항의 꿈이 날아갈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미뤄지면서 통합항공사 출범은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됐습니다.
그 사이 국내 정치 상황과 함께 항공업계의 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위한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이용하는 기업이 없다, 항공사가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도 유일한 국적 항공인 대한항공을 메인 허브 공항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냐, 외국의 항공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좀 개방적이고 탄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가덕 신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물론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보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여당의 가덕 신공항 특위의 간사로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풀어보겠습니다만, 대한항공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도 소극적일 뿐만 아니고 인천공항도 맡고 있는데 부산까지 맡아서 부산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또 다른 대안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 LCC 저비용 항공사 통합 항공사가 나중에 자칫하면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가덕공항을 LCC 항공사의 메인 공항화 시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매몰이 되다 보면은 그런 구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가덕 신공항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틀이 돼야 되지. 너무 LCC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게 매몰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라고 보고요. 아마 시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아마 5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같이 돼야 되도록 봅니다.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LCC가 효율성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 기종을 보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입이나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추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2공항이죠. 그러니까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게 세계 대부분의 메이저 LCC 회사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부산이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세컨 허브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당연히 부산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죠. 당장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보다는 전문가들은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비는 넘어섰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그럼 앞으로 가장 넘어야 될 산이 큰 게 뭔지 그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행정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하게 잘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또 다음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9년 가덕 신공항의 개항 그 목표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는 부산 시민의 의지와 관심과 또 뒷받침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늘 호흡하고 힘을 모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변성원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세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가덕 신공항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절차대로 밟아나가면 되는데 그 절차에 제일 중요한 거 부산 시민들의 응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